시마렉스와 캐벗. 작년에 대규모 인수합병 이후 올해 유가가 올라오면서 작년보다 더 활발한 M&A 움직임이 예상되었지만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XEC와 COG의 합병이 발표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XEC는 델라웨어 지역 사업 파트너인 쉐브론에게 인수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뜬금없이 COG랑 합병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재무표가 우수하고 사업성도 좋아서 크게 아쉬움이 없는 상황에서 합병한 것도 놀라웠지만 텍사스 퍼미안에 집중하면서 오클라호마에도 자산이 있는 석유 생산업체 XEC와 미 동부 마셀러스 단일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COG는 겹치는 유전 지역이 없고 사업 분야도 달라서 생산과 관련된 시너지 부분이 전혀 기대할 수 없어 보였는지 합병 발표와 함께 둘 다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실제 여러 투자 기관들이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두 회사 모두에서 전략적으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없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분명 서로 아쉬운 곳을 긁어주거나 중복되는 사업 때문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 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아함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COG의 주주들이 합병한 회사의 49.5%를 소유하고 시마렉스가 나머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 COG가 잘한 딜로 보이고 매장량 측면에서 보면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약 6년 이상 남아있는 XEC가 자신보다 거의 2배 이상 오랜 기간 남아있는 COG와 잘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너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다음에 또 다른 합병을 추진할 때 COG 자산이 도움보다는 거추장스럽게 방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XEC 주주들에게 좀 더 아쉬운 딜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면 XEC는 퍼미언을 중심으로 합병했어야 했고 COG는 마셀러스를 중심으로 AR, RRC, CNX 등과 합병을 추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올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셀러스의 다른 천연가스 회사들이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재무표가 좋은 XEC와 합병해서 천연가스나 마셀러스 단일 지역을 벗어나 제품과 지역의 다각화를 이루었다는 점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우수한 경영진을 보유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매니지먼트적인 시너지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재정적으로 건강해서 합치는데 채권 발행이나 증자가 필요 없었고 시총이 10빌리언 달러를 넘어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좋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예상 현금 흐름도 피어그룹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 현재와 비슷하게 유가 60달러와 천연가스 3달러를 유지한다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5.7빌리언 달러에 이르는 등 FCF 대비 기업의 가치인 EV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들어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합병이 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된다면 스페셜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지급될 것 같고 생산량도 천연가스 지분이 많기는 하지만 하루에 601MBOE 정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오빈티브랑 비교하면 OBB의 올해 예상 생산량이 약 540MBOE로 합병한 회사보다 살짝 낮지만 매출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천연가스 양을 6으로 나눠주면 5일 1배럴 기준의 양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XEC와 COG가 현재 시총면에서는 OBB와 비슷한 6빌리언 달러 후반이지만 생산량 등 규모 측면에서는 OBB가 둘이 합친 회사와 비슷할 정도로 크고 XEC 입장에서는 차라리 생산 지역이 겹치는 OBB와 합병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시총이 10빌리언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마라톤 오일이나 생산량이 시총보다 낮은 오빈티브가 합병할 상태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자라고 예상했습니다. OBB는 작년 말에 QEP와 합병을 시도했다가 다이아몬드백에게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미 합병을 통해 사이즈를 키운 파이오니어, 데본에너지, 다이아몬드백 등을 비롯하여 콘티넨털, PDC 에너지, 화이팅 페트롤륨, 켈론, 노던오일, 펜버지니아, 링에너지 등의 석유 생산자와 사우스 웨스턴, 실버보우, 어스스톤 에너지, 레인지 리소시스 같은 천연가스 회사도 강력한 M&A 후보로 뽑았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가장 유망한 유전만 시추하고 논코어는 판매하면서 자산 기반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가가 좋은 시기일 때는 무리해서라도 생산량을 빨리 늘리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유가 하락 시에 부채 문제로 이어진
이어지면서 많은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인수합병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LPI의 최근 행보처럼 회사를 통째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존 면적에 인접한 볼트온 땅을 추가하면서 비핵심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팔아버리는 등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회사 미드스트림. 미드스트림 회사들은 송유관 통행료와 저장시설 사용료 등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아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생산량이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2019년에 기록했던 최고 기록이 당분간 깨지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수요 회복이 절실한데 백신 확산과 미국 경제 회복으로 수요가 올라온다면 장기 계약을 통해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배당금을 통해 지속해서 보상해주는 미드스트림 회사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할 것입니다. 원유 생산량이 정유소나 수출 터미널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최근 몇 주간 미국 정유소 가동률이 80%대 중후반으로 올라오면서 각종 연료유 물량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회사에 따라 원유나 천연가스뿐 아니라 에틸렌, 프로필렌, 에탄,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과 수소 처리 첨가 시설이나 프로판 탈수소와 공장 등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저번에 PSXP를 예로 들기는 했지만 이제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관점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경제 성장을 활용할 수 있는 미드스트림의 배당 플레이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통적인 배당 종목이었던 AT&T가 최근 배당을 컷을 했고 리츠 종목은 경기를 많이 타는 등 고배당 주식들은 저마다 리스크가 있지만 욕심 안 부리고 신경 덜 쓰면서 안전한 배당과 약간의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 압박과 함께 채권의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올라온다면 주식시장보다는 월등히 안전한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의 투자자들이 에너지 인프라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긴 합니다. 에볼루션 페트롤리엄 EMP. 뭔가 미드스트림과 투자 성격이 비슷한 회사입니다. 현재 배당이 5.42%인데 셰일 회사는 아니고 2차 회수 회사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옥시가 현재 세계 최대의 탄소 포집 시설을 퍼미언에 건설할 계획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탄소를 땅에 주입해서 그전까지 회수 못하던 기름까지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EPM이 그 CO2 EOR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DEN이 실제 운영자이고 EPM은 기술 파트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 회사의 장점은 부채가 없고 현금이 많아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로 보이며 오랫동안 사업을 잘 유지해 왔으며 유가가 $50 위로 올라와 있는 동안은 CO2 구매로 인해 고비용 생산자인 이런 2차 회수 사업의 전망이 밝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DEN이 최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놓였다가 구조조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고 작년에 유가 하락과 함께 파트너인 DEN의 파산 상황이 겹치면서 배당을 일부 삭감하기는 했지만 배당 관리도 잘했다는 점에서 현재 배당은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DEN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각화를 위해 일본의 도쿄가스로부터 텍사스의 바렛 셰일가스 부지를 싸게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단점은 시총 $123밀리언 달러의 너무 작은 회사라는 점과 사업에 있어서 부채는 양날의 검이라서 대부분 부채가 없는 회사들이 그렇듯이 레버리지가 적어서 주가가 아주 천천히 올라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드스트림처럼 안전하게 배당 플레이하면서 약간의 주가 상승을 노린다면 괜찮은 투자처로 보입니다. 텔룰리안.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세계 3위 에너지 중개사인 스위스의 군보르와 10년간 약 120억 달러 매출의 LNG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 수요와 환경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LNG 수요가 급증하는 등 전 세계 LNG 수요는 당분간 매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객들이
터미널이 상당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장기 구매 계약을 주저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북미 LNG 프로젝트가 3개나 중단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단순 LNG 판매가 아닌 액화플랜트, 파이프라인, 가스 생산을 포함한 루이지애나의 드리프트 우드 LNG 터미널 지분 판매에 나선 텔루리아는 프랑스의 토털과 2019년에 투자에 합의하였지만 그 이후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에 투자 양해 각서에 서명했던 인도 수입업체가 발을 빼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만약 올 6월까지 드리프트 우드 터미널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자였던 토털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최근 CEO가 인터뷰에서 토털과의 계약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더는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토털과의 계약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엑손, 쉐브론, 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대표적인 석유 생산업체인 이 세 곳이 최근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엑손모빌은 주주총회 투표 결과 현 경영진과 대립관계에 있는 소규모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최소 2석의 이사회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쉐브론은 주총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가 감축을 요구하는 주주청원이 61%의 주주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로열 더치 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적극적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쉘은 항소할 의사를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NQ, SU, IMO, CVE 등 캐나다 오일샌드 업체. 캐나다의 큰손인 상위 5개의 연금기금이 4개의 캐나다 상위 오일샌드 업체인 CNQ, SU, IMO, CVE의 미국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액이 올 1분기에만 2.4 빌리언 달러 추가되면서 작년 같은 분기 대비 14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 및 투자자들 할 것 없이 기후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뉴욕주 연금기금과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연금기금을 포함한 일부 대형 연금 관리자들이 환경적인 이유를 들면서 오일샌드 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라 흥미롭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비난에 대해 연기금 관계자들은 투자 철회가 아닌 화석연료 생산자들이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둘러댔지만, 실상은 환경적 책임뿐 아니라 실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탁 의무를 지키라는 압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이란산 원유의 시장 복귀 가능성에 관해 생산량 할당량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전 생산협의에 따르면 6월에는 하루 35만 배럴, 7월에는 44만 1000배럴씩 생산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물론 핵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즉각적인 제재 철폐를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석유 시장이 과잉 공급으로 빠르게 넘쳐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펙 플러스 내에서 생산량을 늘리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러시아는 현재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 대비 약 1밀리언 배럴 정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펙 플러스가 이것을 고려해서 할당량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은 오펙 회원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할당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펙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협상의 결과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대해 더 명확해질 때까지 23개국 동맹이 향후 2개월 동안 생산 할당량을 완화할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종 코로나. 현재 변종 코로나 때문에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심지어 한국까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백신, 특히 화이저 백신은 맞은 사람이 걸릴 확률이 낮고, 걸리더라도 확산 능력이 향상된 대신 치사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독감처럼 변형되어 인류가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 오펙 회담과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번 주 월요일은 미국 메모리얼 데이 휴일이라 주식시장이 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드디어 만수르가 되었습니다. 만명 유튜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올까요? 짜잔! 250불 들어왔습니다. 시에는 뭐다?
이건 캐나다 달러다. 여기서 뭐 어도비 사용료 60불 내고 캐나다라 내년에 대금도 겁나 떼겠죠? 보통 대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순수 녹음, 편집, 인코딩해서 올리는 것까지 한 12시간 걸립니다. 유튜브 한 편을 다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한 최소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식으로 남의 돈 먹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유튜브보다는 쉬워요. 형님들 인사말에 투네이션 링크 걸어놨으니까 도네이션 가끔 쌓아주세요. 와이프 알바비 주고 싶습니다.